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중동에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습니다. 6번째 경제 전망서를 낸 김광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이제 책 내셔서 네. 그 내용 좀 다루려고 모셨는데 네. 우선 하여간 지금 뭐 상황이니만큼 내년 경제 전망 시작하기 전에 중동 문제 조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중동 불안이 재개가 되면은 사실 우선 먼저 걱정이 기름값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2022년 초에 발생하자마자 국제 유가가 급등했죠. 예. 약 3, 4월 달에 국제 유가가 고점을 찍었고요. 이어서 한 두세 달 격차를 두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물가 기준으로는 22년 6월이 9.1%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예. 전쟁 이후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그것이 고물가를 불러오는 현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식화된 표현이에요. 예. 근데 러시아가 또 만만치 않은 원유 국가고 산유 국이고 자원 국가이기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야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중동도 그런 국가입니다. 중동에 이 확전이 될 경우 이 중동 전쟁이 여기서 멈추고 뭐 끝난다 그러면은 상당한 그 충격은 덜할 수 있겠지만 주요 중동 국가들이 참전하는 방식으로 예.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자금 지원이라든가 무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참여하는 국가가 많아지는 이런 확전의 양상을 보일 경우 국제 유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물가는 다시 고조될 수 있고 그럼 고물가 기조가 더 지속되는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스티키 인플레이션이 그 현상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가 되는 국면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불안해지면 국제 정세가 결국은 이게 투자 심리도 불안해지고 네. 그러면 또 안전자산 찾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또 그럴 때마다 달러는 좀 강세를 보였죠. 예, 정확하십니다. 이 원달러 환율 혹은 이제 달러의 가치를 들여다볼 때 다른 변수들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지만 다른 요소를 다 이렇게 제쳐두고 이렇게 전쟁과 같은 불확실성이 집중되면 사실은 다른 요소는 작용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불확실성 요소만 가지고 그냥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달러 강세가 나오는 거고 예. 이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 생기고 빅스 지수, 이 변동폭 혹은 위험도를 알려주는 빅스 지수가 그냥 폭발적으로 치솟죠. 그때 강달러가 나오고 금 가격도 치솟죠. 역시 마찬가지 2022년에 러우 전쟁이 터졌고 그때 불확실성 고조되면서 변동성이 고조되면서 금값과 강달러 현상이 동시에 치솟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 다른 요소를 불문하고 이런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에서는 불확실성이나 위험도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서 강달러 현상, 뭐 금값이 상승하는 현상 이런 것들도 뭐 당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우리 투자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좀 좋은 얘기는 아닌데 네.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가뜩이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이 중동 사태가 미국 국채 금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중동 사태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23년 경제 국면에서 이걸 거시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지표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변수도 있겠지만 예. 또 한 가지는 그 중동 사태 그 자체가 거시경제에 셔크를 준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장세에는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주요 글로벌 국가들의 기업들 신규 투자를 안 하고 그럼 고용이 침체되고 또 소비 침체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야기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경제 규모가 수축되는 방향으로 하방 압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현 정부로서는 미국 정부로서는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동원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자금이 부족하니까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요인이 됩니다. 예. 그럼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국채 금리가 더 치솟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예. 전쟁이 그 두 가지 변수에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간 길어지지 않기만을 좀 네. 바랄 수밖에 없군요.
이게 잠깐 물가 말씀하셨지만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뭐 흔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고 네. 기름은 엄청나게 쓰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물가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 물가도 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물론 이 유러피언 국가들의 고물가 기조가 더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예. 왜냐하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중동 산유국이나 혹은 WTI, 텍사스유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전쟁 상황, 공급 부족 현상이 야기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근데 지금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에너지 물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강달러 현상을 야기하니까 한 단위의 에너지를 사오는데 들여야 될 우리의 비용은 더 늘어나요. 네. 쉽게 말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생산자 물가에 반영되고 소비자의 물가에 반영되니까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더 치솟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가 평상시보다 올라간 건 결국 물가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좀 이제 피크아웃하고 좀 잡히나 싶었는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연준 위원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좀 네. 궁금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 들어가 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또 네. 이게 결국은 그래서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분석 좀 해주시죠. 네. 결과적으로 지금 22년, 23년, 24년까지도 이 머니올라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기승전 금리입니다. 예. 결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기승전 이런 전쟁이 발생해도 금리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질문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좀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고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된다 하는 매파적 시각의 FOMC 위원들의 그 발언이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요인이 물가 인상 요인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고 이미 이런 것들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라고 또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만드는 시장의 금리인데 기준금리 인상 안 해도 국채 금리가 이렇게 반영돼서 먼저 올라갔으니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비둘기파의 발언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전쟁의 파급 영향을 놓고 물론 확전 가능성 여부를 좀 진단해야 되겠지만 그 시나리오 여부에 따라서 이 FOMC 위원들이 매파적 시각과 또 비둘기파적 시각 각자의 시각하에서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 다툼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FOMC 회의 때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점도표를 우리는 확인을 했는데 매파적 시각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5.5에서 5.75%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좀 많이 남아있다, 상방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채금리가 그동안 10월 한 달 동안 얼마나 치솟는지 그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정말 이것이 국제 유가를 자극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물가를 또 자극할 것인지 그 개연성을 또 지켜보면서 굉장히 갑론을박 정말 지지 않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싸움을 벌이는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뭐 대선도 있고 하니까 뭐 정치하는 분들 또 연준도 또 뭐 그런 어떤 변화에서 완전히 또 무관할 수는 없으니까 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한데 네. 시장은 지금 뭐 금리 인상에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결에 걸고 있습니까? 시장은 약 한 20%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80%가량은 그래도 동결하겠지 하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제가 22년부터 지금 뭐 1년 넘게 쭉 매월 이 상황을 지켜보면 굉장히 재밌게도 정작 FOMC 회의를 앞에다 두고는 이게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머니올라 출연할 때마다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헛된 기대인 거예요. 굳이 표현한다면. 기준금리 인상 없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예.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CPI 물가를 보거나 고용지표를 보거나 PCE 물가지표를 보거나 혹은 FOMC 회의 결과를 보거나 뭐 연준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을 보거나 이럴 때마다 괜한 기대였다. 기대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헛된 기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양상을 매월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뭐 없겠지 하는데 무게를 더 부여하다가 아마도 10월 끝자락 PCE 물가상승률 지표를 받아들 때쯤 그리고 FOMC 회의를 목전에 둘 때쯤에는 다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더 두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월 그런 양상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책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 6번째 경제 전망서예요. 지금 네. 매해 한 권씩 내고 계신데, 뭐 체력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2024년 보통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쭉 이 한 해를 표현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네. 보니까 상흔점이다. 네. 이게 아마 이제 상처의 흔적 네. 이런 뜻인 걸로 이해를 했는데 네. 그 의미를 좀 풀어주세요. 네. 이제 상처는 나을지 모르지만 상처의 흔적은 남는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2022년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는 만났고 예. 그 이후에 정말 이례적인 고물가를 만났고 근데 그 고물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계속 단행했던 거예요. 예.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를 단행했는데 고물가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고금리가 멈춰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23년 연내 반드시 물가 잡겠다고 그렇게 금리 인상했는데 결과적으로 물가가 안 잡혔고 거기에 중동이라는 불확실성이 또 터진 거고요. 이 상황 하에서 이 고물가라는 숙제를 안고 24년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약 1년 전쯤에도 이 머니올라 나와서 23년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면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럴 만큼 23년 연내에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말씀을 강하게 드렸는데 없는 이유는 물가가 안 잡혀서입니다.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 안 잡혔는데 어떻게 기준금리를 인하합니까? 결국 그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고물가 고금리가 정착화되는 거예요. 24년에도. 예.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가 압력이죠. 실물 경제에서. 기업도 기업 경영하기 힘들고요. 가게도 살림살이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압력을 주니까 경기 침체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이게 23년까지 또 24년까지도 지속되는 국면.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이거든요. 그런 흔적이 남는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 책을 시작할 때 첫 문장이 다 올라온 줄 알았는데 또 오르막길이 남아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23년 한 해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때는 23년을 내핍점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예. 예, 정말 어려운 궁핍함을 이겨내야 하는 해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 해가 지나는데 또 어려움, 그러니까 상처의 흔적이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로 남는 국면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결국은 2023년에도 원하는 만큼 물가가 잡히질 않았고 네, 그래서 그런 이 부상의 흔적이 2024년까지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네. 자, 그러면 2024년이 지나기 전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원하는 만큼 잡힐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물가와 물가 상승률을 혼동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독자분들 중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물건의 가격이 물가잖아요. 예. 근데 이게 1,000원짜리가 2,000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올해. 그 2,000원짜리가 내년 3,000원으로 또 오른단 말이에요. 물가는 계속 오르죠. 1,000원씩. 근데 물가 상승률은 100% 올랐다가 50%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안 잡히고 오르고요.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실물 경제에서는 물가가 중요해요. 물가 자체가 하방 압력을 줘요. 우리 서민에게도 너무나 힘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물가가 높으니까. 2,000원이 100%냐 50%냐 중요한 게 아니라 2,000원이냐 3,000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뜩이나 2,000원이면 밥값이 너무 비쌌는데 이게 또 3,000원에 또 오른다고 가중되는 거예요. 근데 실물 경제 말고 자산 시장은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목표 물가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인하 동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잡힌다는 것은 곧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서는 기대감만으로 돈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양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물가는 안 잡힐 것이고요. 물가 상승률은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 지점은 역시 그 지점도 24년 끝자락, 24년 4분기 정도나 돼야 잡힐 것으로 지금 주요 국제기구들은 전망하고 있고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예. 분명 이 중동 전쟁이라는 변수가 또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확전된다면 24년 연내에도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고요. 확전되지 않고 단기간에 종식이 된다면 뭐 큰 변수로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전망에서는 2023년에 사실상 금리 인하는 어려울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되겠지만 뭐 그 조건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물가 전망 보면은 좀 약간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연동되는 2024년 금리. 예. 이것도 또 그렇게 전망이 밝진 않겠네요.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은 제가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여타 불문하고 경제 위기가 오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예. 대대적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면 자연히 물가는 잡힙니다. 국제 유가도 급락할 거고요. 경제 위기가 오면. 근데 경제 위기가 잘 오는 게 아니에요.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구분해 주십사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책에도 서두에도 그렇게 좀 설명을 맞습니다. 해주셨던데요. 그게 정말 정확하게 구분돼야 되는데, 작년에도 경기 침체 옵니다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는데 경제 위기로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서문에서부터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완전히 다르고요. 경제 위기는 우리 인생 동안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1980년 이후로 글로벌 경제의 경제 위기는 2번 왔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2번입니다. 역성장하는 게 2번입니다. 예. 우리 한국 경제도 2번 왔었어요. IMF 외환위기 때 한 번, 마이너스 5.1%,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마이너스 0.7%. 예. 경제 위기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위기 하니까 경제 위기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는 잠재 성장률을 밑돌게 경제가 그냥 꾸역꾸역 지나가는 거, 경기가 L자로 꺼져가는 거, 그게 경기 침체입니다. 그걸 좀 구분해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저성장 고착화되겠죠. 그런 국면이 24년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질문 주신 대로 경제 위기가 오면 금리를 당장이라도 인하하겠지만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지금 전제하기는 어려워요.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보고 있습니다. 23년 성장률보다 24년 성장률이 더 낮아요.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0% 성장하고 내년은 2.9% 성장한다. 성장률이 더 낮아져요. 예. 월드뱅크도 비슷한 전망치를 제시합니다. 더 낮아지는 걸로. 이게 경기 침체거든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경기 침체가 유도한 것이고 유인한 것이다. 그래야만 물가가 잡히니까. 결국 물가가 24년 연내에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24년 연내에도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없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전제는 24년 4분기 정도에 목표하는 수준에 가깝게 물가가 2% 수준에 안착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24년 4분기에나 있다면 한 차례, 또 많다면 2차례, 그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의 전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뭐 긍정적인 전망은 내년에 4차례 정도도 가능하다. 25bp씩. 그런 이제 전망도 있었는데 참 그건 지금 시점에서 보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군요. 그거는 물가가 23년 연내 잡힐 거라고 가정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저는 뭐 그 물가가 그래서 이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잘 안 잡혀요. 고유가가 방해하고요. 또 엘니뇨, 슈퍼 엘니뇨가 찾아와서 식료품 물가가 또 자극하면서 또 방해해요. 또 미국의 유럽에 엄청난 그 파업이 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임금 상승을 견인하기 때문에 근원 물가를 또 자극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물가를 끌어올리도록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끈적끈적하게 물가 잡는 노력이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당장 상반기 내에는 금리 인하를 상정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금리 인하는 있다 하면 24년 끝자락인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24년 2분기 정도, 대략 6개월 전에 나타날 것이다. 약간 선행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 그래서 실물 경제랑 자본시장이랑 완전히 구분해놓고 이해하는 게, 접근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런 지금 말씀 때문에 책 제목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딱 특정을 해가지고 지금 쓰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23년 경제전망서를 낼 때는 앞에 붙었던 제목이 Great Recession 23년 경제전망.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초입에 진입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마 이 구독자분들의 반응은 다소 너무 비관적이지 않느냐 했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제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던 거예요. 한국 경제 성장률을 당시 1.9%로 봤거든요. 예. 1.9%는 경기 침체에 부합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 성장률 전망치를 가장 부정적, 가장 긍정적, 중간적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가장 부정적인 전망치가 1.4%였거든요. 시나리오가 긍정과 중립적인 전망치의 시나리오는 이미 끝났어요. 뭐 여러 가지 전쟁이 빨리 끝난다든가 그런 전제하에 1.9%를 제시했는데 전쟁이 지속되고 뭐 이런 요소들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1.4%로 전망치를 최종적으로 제시한 건데 그러니까 그때 1년 전보다 지금은 오히려 더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진 상황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경기 침체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24년은 연장선인데 고물가라는 숙제는 해결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정의에 부합하는 경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 뭐 아마도 지지부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좀 틀렸으면 좋았겠지만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전망이. 네. 2024년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1년 전에 말씀드렸기를 22년 10월이 주가의 저점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23년에는 주가가 반등은 하지만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것이다. 약간 2500선 언저리에서 상하회하는 주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년에는 23년보다는 좋습니다. 근데 그 좋아지는 시점을 저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될 때, 그러니까 24년에 진입하면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도 인하하지도 않는 계속 유지하는 이 고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 고원을 형성하는 기준금리 스탠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 기간이 또 지속되기 시작하면 24년 한 2분기 정도가 되면 그 기간이 지속되면 이제 곧 금리 인하 하겠지 하는 기대감이 집중되고요. 그 기대감만으로 그러니까 22년 10월이 공포감이었잖아요. 기준금리의 레벨은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근데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때 공포감이 들었거든요. 23년에 기준금리가 더 높은데도 공포감은 더 이상 없잖아요. 기준금리에 대한 공포감. 근데 24년에는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한다 자체가 이게 긍정적 신호인 거죠. 악재가 예. 아닌 거예요. 근데 24년 2분기 정도면 뭐 2분기로 상정하는 이유는 물가에 대한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중동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조기에 종식될 거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전제하에 물가가 어쨌든 24년 연말쯤 되면 2%에 부합하게 올 거라고 본다면 그러면 24년 2분기 정도면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때 돈의 이동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본시장으로.
그럴 때 주식시장에 좀 다소 긍정적인, 근데 기준금리 인하한다 하더라도 2020년에 경험했던 그런 엄청난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고 정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뭐 강한 랠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국면. 그래서 24년 한 2분기 정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될 때 그때 좀 주식 보유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제 부동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23년, 그러니까 올해 중반 정도까지 조정이 있다가 중반 지나면서 좀 회복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네.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그래 보여요. 네. 부동산 내년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주식시장은 굉장히 양은 냄비처럼 여러 변수에 의해 올랐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인 거예요. 예. 근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양은 냄비처럼 움직이기보다는 가마솥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뜨거워졌으면 식기가 어려워요. 또 한동안 식은 가마솥은 데피기도 또 어려워요. 예.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동산 시장이 어쨌든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상승 반전한 건 사실입니다. 전국 평균 가격으로 보면 4억 9천,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억 9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억 정도의 근처에 도래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찍고 반등하는 흐름은 맞아요. 네. 근데 상승세가 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승세가 강할 수는 없지만 이 상승 기조, 그러니까 매우 미약한 상승 기조. 거의 이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에 살짝 그 0을 상회하는 플러스 등락률을 그냥 간간히 유지하는 그런 느낌의 미약한 상승 기조를 전 전망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금리가 높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 표현을 조금 무게를 두고 설명드릴게요. 이걸 제가 뉴 레짐의 시대라고 표현했거든요. 예. 뉴 레짐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새로운 체제가 된다.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을 받아들일 땐 이 실물 경제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저성장이라고 받아들이면 역동성이 꺼져요.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 안 해요. 예. 스타트업 육성이 안 돼요. 실물 경제는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을 받아들이는 자산 시장의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산 시장은 항상 보면 공포감이 결정을 짓거든요. 근데 고물가 장기화되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금리 장기화되니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성장은 원래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체제 하에 더 이상 이걸 무섭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금리라고 생각하세요? 저금리라고 생각하세요? 고금리죠. 고금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금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네 많은 국민들이 왜 고금리라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최근에 경험한 금리가 너무 낮아서예요. 2020년, 21년. 근데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거라고 한다면 지금의 금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기자님 저보다 인생이 조금 기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의 3.5% 기준금리가 높은 금리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 21년 그 금리가 사실 이례적인 거였고 이례적으로 이상한 제로금리였던 거고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았던 금리였고 그게 기준이 되니까 3.5%가 굉장히 높은 금리, 고금리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 금리 체제가 계속되다 보면 뭐 3.5%가 뭐 그렇게 높은 금리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자산시장에 또 그냥 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특히 많은 대출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가나 일부 대출만 받아도 되는 그 내 집 마련 잠재적인 수요층 이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일어나니까 매매 가격이 반등하는 흐름으로 전망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시대, 41년 만의 최고치에 해당하는 그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집값만 유독 떨어졌다는 얘기는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모든 게 올랐는데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집값만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정도면 너무 조정이 안 된 거 아니냐, 아직 집값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또 해석해 볼 수 있겠다.